저는 우리 시대의 강남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비어있는 허공에다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25년에 사는 우리는 2035년이나 2050년쯤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현상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거기서 도태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콜로세움과 비트코인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그런 얘기가 있죠. 1이 5개가 있으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5가 되죠. 수학적으로는 5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이 5명이 모이면 5명의 힘보다는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보통 얘기할 때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라미드 같은 거를 지으면은 짓는데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경외심이 들죠. 문제는 그 피라미드에서 멀어질수록 그 경외심은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중심부에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면은 거기는 좋지만은 거기서부터 멀어질수록 그 힘은 약해집니다. 이건 마치 무게를 가지는 물질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극복한 게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은 로마에 지어진 원형 경기장을 얘기를 하죠.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건데 로마는 자신들이 만드는 유럽의 모든 도시들마다 다 원형 경기장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형 경기장들을 도로를 통해서 다 연결을 시켜놓은 거죠. 일종의 네트워크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건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내가 가는 도시마다 로마가 만든 건축물들이 하나씩 있게 되고요. 그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전역이 다 로마의 제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러한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공간이 로마 건축이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문명들, 그리스라든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하고 다른 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네트워크의 힘을 알았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의 이런 특징들은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교회 건축을 하게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럽의 도시에 가게 되면 거대한 돔이 있는 그러한 성당들이 중심부에 하나씩 있습니다. 피렌체에 가도 있고 로마에 가도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조그마한 마을에 가더라도 교회가 그 중심부에 있게 되고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다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교회 안에는 고해성사실이라는 걸 만들어 놨죠. 고해성사실에서는 보통 자신이 행한 일 중에서 제일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잘못된 죄들을 다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다 신부님을 통해서 교황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교황청은 일종의 정보의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 당시 유럽의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 당대 KGB나 FBI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네트워크 덕분에 유럽은 하나가 되었고요. 하나의 명령체계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교황청에서 10대군 전쟁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전체 유럽에서 다 군사가 동원돼 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갈 수도 있는, 유럽이 하나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었던 거는 교회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게 가능했던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현대 과학에서도 사실 똑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셜록 현준에서는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의 특징을 얘기할 때 항상 드는 비유가 가정용 컴퓨터 PC와 슈퍼컴퓨터 연산 능력을 제가 비교하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1대1로 비교를 하면은 연산 능력이 슈퍼컴퓨터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지만은 가정용 컴퓨터 수천 대를 케이블로 네트워킹을 시키면은 슈퍼컴퓨터 비스무리한 연산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네트워크를 시키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훨씬 더 많은 능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건축에서는 이게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원형 경기장과 도로망 그리고 교회 이런 것들의 네트워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는 뭘까요? 그건 인터넷입니다. 전 세계 모든 컴퓨터들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케이블망들이 다 연결시키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갖는 거고요. 사실은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은 그 네트워크를 장악한 기업들, 구글이나 메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각각의 서버들이 광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고 네트워크 위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원형 경기장과 서버가 비교될 수 있을 것 같고 케이블이 도로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에서 사실 우리는 파악하지 못하는 다른 원리를 갖고서 돈을 벌고 있는 게 지금의 글로벌한 IT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들도 사실은 근데 약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려면은 인터넷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망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거는 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퇴출시키면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죠. 대표적으로 중국에서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것들이 중국에 있는 인터넷망을 쓸 수 없게 추출돼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떠한 그런 초거대 IT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국가가 소유한 인터넷망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극복한 기업가가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스타링크라는 회사를 세워서 인공위성을 띄우는 가격을 엄청나게 다운시켜서 저궤도에다가 인공위성을 한 4만 개쯤을 깔아가지고 엄청난 인터넷망을 소유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결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인터넷망을 테슬라가 쓰게 해주면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좀 이기다가 금지시키면 러시아가 이기다가 이런 정도까지 국가 간의 전쟁에도 거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인터넷의 어떤 네트워크망의 파워를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소유하게 된 첫 번째 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인터넷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 사람들도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력망에서는 독립하지를 못해요. 발전소와 전선망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는 20세기에 만들어진 네트워크인데 그것도 역시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나 컴퓨터 서버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력망을 차단시키면 아무런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이걸 알고 있었던 일론 머스크는 또 전력도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죠. 메가 팩토리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엄청난 전기 발전 장치도 갖고 있고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도 갖고 있어서 국가의 전력망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도 독립하기 위해서 옵티머스라는 로봇도 만들고 있는 거죠. 국가로부터 인터넷망과 전력망과 노동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시대에 또 하나의 특별한 네트워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흔히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2100만 개로 딱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엄청나죠. 그래서 보통 금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의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 하나는 사실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네트워크망이지만은 그 인터넷을 보면서 아이러브 스쿨을 만든 사람은 동창들끼리 사람을 연결하는 걸 해야겠다 이런 걸 생각한 거죠. 그거랑 같은 계열이 페이스북 같은 계열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여기서 물건을 팔아야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걸 만든 사람들인 거고, 아니면 난 여기서 지식을 얻어야지 그러면 네이버 지식인 같은 걸 만든 사람이 되는 거고,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똑같지만은 그 안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과 현상은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시대의 네트워크인데 거기서 어떠한 형식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고, 엄청난 또 이 시대의 천재가 나와서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 대단한 기업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가 이걸 만든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는 하지만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체포할 수도 없고 구금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망의 그 룰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국가가 만들어진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국경을 뛰어넘을 때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된 거가 이제 달러 같은 것들이잖아요. 페트로 달러가 나오면서 석유를 사고 팔 때 항상 달러로만 사고 팔 수 있게끔 그 장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체 무역에 거래되는 거에 뭐 80% 정도가 아마 달러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또 뭐 스위프트망이라고 하는 금융 트랜스퍼하는 시스템망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데도 나가 그러면은 완전히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마치 중국의 인터넷망에서 너 유튜브는 우리나라에서는 활동 못해 내쫓는 것처럼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빼버리면은 그럼 걔네들은 무역을 못하니까, 아직까지는 기존의 화폐 체계라고 하는 거가 이제 미국이 만든 달러 화폐 시스템 안에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시스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중국이 만든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그걸 또 가기에 중국한테 뭔가 영향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근데 제3의 선택지인 비트코인이라든지 크립토 시장이 되면은 그거는 좀 얘기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한 개인한테도 속한 게 아니고 어느 한 국가한테도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의 장점을 천재적인 발상을 통해서 이용한다면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느 기업이든지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저는 그게 사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음 세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글이나 아마존은 만들지 못했지만은 비트코인망 안에서 엄청난 상승력을 가진 기업들은 좀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정부에서의 규제 같은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겠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규제를 없애거나 법적으로 제도를 만드는데 제일 앞서고 있는 데는 미국인 것 같아요. 최근에 크립토 관련해서 3개의 법안이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훨씬 우리보다도 먼저 앞서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회인 것 같거든요. 우리도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나라보다는 선제적으로 그런 시스템들을 바꿔나가기에는 사실 유리한 점이 있죠. 인터넷을 먼저 까는 것들 보면 그런 장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인데, 우리가 비트코인에서는 또 다른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강남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70년대에 강남이 개발된다고 다 소문이 돌았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땅을 못 샀겠죠.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이 땅을 샀더라도 조금 올랐을 때 아마 그 땅을 팔았을 겁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계속 팔지 않았던 사람이 진정한 위너인 거예요. 그 사람은 강남 땅에 진짜 힘을 알았던 거죠. 그럼 그 강남 땅이 그럴 거라는 걸 왜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는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조선과 그 이전의 모든 시대에는 땅이라고 하는 것, 공간이죠.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다 표면에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그런 거였어요. 넓은 땅을 갖고 있으면은 부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2차원 표면의 양으로만 공간의 가치를 측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100평, 200평밖에 안 되는 강남 땅이 수십억을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엘리베이터와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서 2층, 3층, 4층, 수십 층까지 지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비어있는 허공에다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농사만 지었던 사람들은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가치를 이해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죠. 당연히 중심부에 가면 땅값이 비싸지. 왜냐하면은 거기는 용적률이 높으니까 높은 층수를 지을 수 있어서 땅의 전체 면적보다는 몇 층으로 짓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거기에 지하철 라인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고 배후에 아파트 단지가 있냐 없느냐도 중요하다는 걸 다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아요. 그건 이미 우리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도시화에 대한 공간의 체험들이 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시대 도시를 통해서만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아파트 재테크에만 목숨을 걸고 강남 땅에만 목숨을 거는데 실제로 지금은 인터넷의 시대고 비트코인의 시대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의 대부분의 것들이 한 절반 정도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첫 번째 케이스가 사실은 아마존 같은 것들이죠. 아마존.com이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나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상업시설을 대체하는지를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를 걸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상에서의 가치가 앞으로 만들어질 텐데 금융상에서의 뭐 달러 패권이 바뀌고 다음 제너레이션에서의 뭐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등등 해서 금융의 시스템들이 지금 바뀌어나가고 있으면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조차도 비트코인 시대에 어떠한 부가가치가 만들어질지를 상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주제의 핵심은 여러분 비트코인을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는 본인이 판단대로서 하는 거고 그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치는 강남에서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나 그 전에 농사지어서 돈을 벌었던 지주로 살았던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공간의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네트워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25년에 사는 우리는 2035년이나 2050년쯤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현상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나마 그 방향을 좀 바라보고 있으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지 좀 빨리 캐치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도태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뭐 이게 튤립 광풍이니 뭐 되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댔잖아요. 둘로 나눠지죠. 하나는 일단 거부하는 쪽,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고 사악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 왜냐면 그 전에 본인이 경험해 본 걸로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열린 마음으로 뭐 이거 흥미로운데 새로운데 이게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후자에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맨날 선진국이 다 끝난 다음에 카피하는 그런 뒷북치는 일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축에서 로마 시대 때부터 원형 경기장과 도로망을 통해서 나왔던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과 현대 시대의 인터넷과 더 나아가서 현재 한창 핫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우리 사회에 앞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